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 사건 팩트 38번째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이 주제는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던 주제입니다. 우리 웃음님이라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하고 되게 비슷한 캐나다판 연쇄살인 사건이 있고 그게 눈물의 고속도로라고 불린대요 라고 해서,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런 일이 있었나? 라는 느낌의 조사를 시작을 해봤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서 아직 범인이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거 이름 미스터리 극장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토사팩에다 넣은 이유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범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직 캐나다에서도 범인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 끝에 이 16번 고속도로의 비밀에 대한 범인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눈물의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하이웨이로 따지면 16번 고속도로를 따지는 이 넓은 길이고요. 브리티컬 컬럼비아주 16번 고속도로 선상에서 프린스 조지와 프린스 루퍼트 사이에 있는 800km 정도의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1969년부터 쭉 약 40년에 걸쳐 여성들만 살해되는 되게 이상한 살인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모든 살인사건은 이 16번 고속도로 주변에서만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피해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표를 자세히 봐주시고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고속도로의 모양으로 따졌을 때 첫 번째 희생자는 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9년입니다. 이름은 글로리아 무디로, 나이는 26세, 사망했습니다. 윌리엄 슬레이크라는 그 길에서 사망하셨고요. 원래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게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그리고 약 10km 떨어진 박목장 숲을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뭐 연쇄살인 사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한 명 죽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다시 1년 뒤, 이름은 미슐랭 파레라는 18살입니다. 허든슨 조허프라는 곳에서 약 20번 고속도로 길가, 즉 연결되는 고속도로였는데 세인트 존과 그 사이에 위치한 톰킨스 목장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고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마지막 목격자가 뭐냐면 파레는 어떤 차를 타고 갔어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동차.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이렇게 두 번째 희생자가 1년 만인 1970년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자도요, 3년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름은 게일 웨이즈, 나이 19세입니다. 클리어워터라는 곳에서 10월달 사망합니다. 시체는 클리어워터 남쪽 5번 고속도로, 즉 고속도로가 16번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구간 배수로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게일 웨이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10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73년. 근데 정확히 또 한 달 뒤입니다. 11월 달. 캠플스 근처에서 또 한 명이 죽습니다. 동네 술집을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 즉 차를 타려고 시도하다가 사라지고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피해자도 차입니다. 자동차. 히치하이킹이란 단어를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아마 대충 다 아실 겁니다. 히치하이킹이란 차를 잡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시간은 다시 1년이 지납니다. 1974년 12월 이름 모니카 이그나입니다. 15세였고 당시 12월 13일 날 사라지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사라집니다. 차를 타고 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시체는 1975년 4월 6일 날 테라스 동쪽에서 발견됩니다. 사인은 목이 졸려 죽은 상태로 확인이 됐죠. 이렇게 비극이 끝나길 바랬는데 또다시 사망자가 나옵니다. 몇 달 뒤 이름 컬린 맥밀런, 나이 16세.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4년이 지납니다. 1978년 이름 모니카 잭, 나이는 12살. 실제로 1978년에 실종이 됐는데 아이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17년 동안 생사가 확인이 안 됐다가 되게 우연하게 1995년 6월 달에 이 주변이 거의 다 산속이라서 숲속이라서 우연히 산림 관리원들이 모니카가 타고 다녔던 자전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던 수아큼 산을 벌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100골의 사체를 확인하게 이르죠. 그리고 확인해본 결과 모니카로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7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사망사건이 없길 바랬어야 하는데 시간은 또 3년이 지나 이름 모린 모시, 당시 나이 33세, 캠루프스에서 또 사망합니다. 그로부터 또 2년 뒤 이름 셀리엔 바쿠스, 당시 나이 16세, 1983년 사망합니다. 사실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냐면 실종되고 며칠 뒤에 근처에 있는 에서베스 강 근처에서 이 여성과 똑같은 DNA 혈흔을 따지는 피와 피 묻은 옷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은 못 찾았지만 어쨌든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희생자 이름 앨버터 윌리엄스, 당시 24세, 1989년 사망합니다. 프랜스 루퍼트에서 사망을 했고요. 그 11번째 희생자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릴 이름 엘린 델핀 니컬입니다. 당시 나이 16세, 실종은 스미더스라는 곳에 됐고요. 1990년 6월 14일 날 사라지게 됩니다. 스미더스에서 출발해서 16번 고속도로, 즉 이 눈물의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 집으로 가려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12번째 희생자 이름 라모나 윌슨, 당시 나이 16세. 이 사람도 스미더스에서 죽었습니다. 1994년입니다. 94년 6월 11일 친구 집에 가려고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사망합니다. 시신은 약 1년 정도 지나 95년 4월 공항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13번째 희생자 이름 록산느 티아라, 당시 나이 15세, 1994년 7월 황금 연휴였는데 프랜스 조지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히치하이킹 후 죽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정확하게는 다른 히치하이킹이었습니다. 록산느 티아라는 당시에 매춘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춘업이라고는 아시죠? 이제 성매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동료에게 나 고객하고 외출할게 라고 해놓고 사라진 겁니다. 시신은 1994년 8월 17일 약 한 달 정도 지나 번스레이크에서 6km 떨어진 동쪽 16번 고속도로 옆에서 덤불 속 발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고속도로에서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다음 14번째 희생자입니다. 이름 앨리시아 저메인, 당시 나이 15세, 1994년 12월 9일 프린스 조지의 초등학교 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 사람도 원래 매춘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도 사망하기 전에 히치하이킹과 관련된 자동차를 탔다라는 마지막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희생자입니다. 이름 라나 데릭, 당시 나이 19세, 1995년 10월 7일 손일의 휴게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요. 그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15번째 희생자까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떠오르시는 단어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밑에 있는 더 나올 피해자들과도 합쳐야 되거든요. 첫째, 자동차. 두 번째, 히치하이킹. 세 번째, 매춘. 네 번째, 이상할 정도로 어린 나이. 아마 뭐 이런 게 되게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희생자, 이름 니콜 호어, 당시 나이 25세, 2002년 6월 21일 마지막 목격되고 죽었습니다. 17번째 희생자, 이름 타마라 침프먼, 당시 나이 22세, 2005년 9월 21일 히치하이킹을 해서 16번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간 뒤에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언급해드린 사람들입니다. 더 있습니다. 아일레 사리거우거, 2006년 사망, 14세. DAP 고등학교 졸업학생이고 2006년 2월 1일 가족들에게 목격이 된 뒤 2006년 2월 10일 16번 고속도로에서 배수로에 약 15km 떨어진 공간에서 확인되게 됩니다. 이렇게 총 18명의 피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캐나다에 있는 그 16번 고속도로 그 한 공간에서 벌써 18명이 약 40년간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사건들이 더 있었습니다. 2010년 로렌돈 레슬리라는 15살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2011년 메디스 스코프라는 20세 여성이 밴더프에서 실종됐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20명이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살인사건일까요? 저도 나름대로는 되게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 정말 어쩌면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너무 똑같다. 우리의 기억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약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바로 그 사건. 무당의 힘을 빌려 허수아비까지 세웠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도 사실 제보를 받고 굉장히 이 사건과 유사성을 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비슷하네. 근데 있잖아요, 저는 한 가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86년부터 91년, 고작 해봐야 4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4년 동안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경찰 병력이 다 투자됐지만 못 잡은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걸 잡지 못하지?
고속도로가 너무 길어서 못 잡나? 아니 그렇다고 치기에도 너무 많이 죽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찾은 조사 결과를 몇 가지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실종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모든 내용들을 모아본 결과인데 실종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 실제 이 눈물의 고속도로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공간에 보면 그 페이지에는 24명이 나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18명 혹은 2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건. 근데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30명, 40명씩 돼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씩 좀 더 찾아봤는데 입장 차이가 있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6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공허한 땅입니다. 원주민. 대부분은 원주민이 사라졌고 원주민이 죽었습니다. 원주민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30명 넘어. 진짜 많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경찰이 인정하는 건 18명. 그것도 2007년 10월 달에 조사 대상을 넓힌 겁니다. 97번 고속도로, 5번 고속도로, 16번 고속도로까지 하니까 18명 나오네요? 라고 하니까 18명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18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조사를 첫 번째 하다가 제가 알아차린 게 어떤 거였냐면 이들은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 캐나다 당국이 얘기하는 관점이 다르고 마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리고 저는 새로운 자료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바로 눈물의 고속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심포지엄 보고서입니다. 학술 보고서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 학술 보고서는 내용은 그렇게 분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2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도 하나씩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서 진술되어 있는 건지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얘기를 쭉 봤죠.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마 인터넷을 그냥 긁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만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난 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긁은 거니까. 하지만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 바질. 이름을 바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시아 마스, 세 번째 보니 조셉, 네 번째 나타샤 몽고메리, 그 다음 질 스루첸코, 그 다음 레이 탐. 이렇게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까지 더 있는 사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피해자가 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도 똑같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그냥 보시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적어놓은 내용들만 보시게 되는 거라서 저는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고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저에게 들으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로 바질이라는 분,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바로 이분이십니다. 희생자 명단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신시아 마스라는 분,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보니 조셉, 바로 이분이시고요. 그리고 나타샤 몽고메리,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질 슬루첸코라고 불리시는 분 바로 이분이시고요. 마지막으로 레이탐 바로 이분이십니다. 실제 경찰과 그리고 막상 당한 사람들의 입장은 이야기가 달랐던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죽는 거지? 아니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어진 걸 알면은 보호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조사 두 번째였습니다. 바로 그 40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입니다. 1960년대부터 사람들이 계속 죽기 시작하는데 정확히는 73년부터 74년까지 4명이 잇따라 죽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그래서 당시에 16번 고속도로 근처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캐나다 당국에 얘기합니다. 제발 조사 좀 해주세요. 애들이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캐나다 당국은 경찰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끝납니다. 이거 한 장으로요. 히치하이킹 하지 마세요. 죽으니까. 되게 무성의한 태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2009년입니다. 이 사건의 살인자가 웬만큼 다 나온 상태였는데 2009년이 되어서야 캐나다 경찰이 시위의 결과에 이제 굴복하고 특별 수사팀을 만들고요.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40년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키워드를 좀 가져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캐나다 당국은 왜 무시를 했을까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가 저한테는 첫 번째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연쇄살인 같은데 그것도 고속도로에서만 발생하는데 왜 안 잡지? 적어도 순찰을 하든가 무언가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고깟 판넬 하나.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원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도시 시민이 아닌 그냥 일반 원주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거의 다 묵살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큰 지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하이웨이 주변에 사는 일반 원주민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2009년에 어쨌든 조사를 했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2009년 조사 당시 그러면 용의자가 없었을까요?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름은 바비 잭 파울러. 이 사람이 어떻게 용의자가 됐냐면 2009년 이후에 조사를 하기 시작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콜린 맥밀란 6번째로 죽었던 여성, 3번째 죽었던 게일 웨이저가 기억해달라고 했죠. 4번째 파밀라 달링턴, 이 여자들의 몸에서 나온 DNA가 바비 잭 파울러와 DNA가 일치합니다. 즉 그때 당시에 살인범은 바로 바비 잭 파울러입니다. 하지만 용의자로서 끝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비 잭 파울러는 95년입니다. 날짜 기억해주세요. 95년도에 성범죄로 이미 미국에서, 캐나다 아닙니다. 미국에서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약 징역 15년 이상을 선고하다가 2006년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입니다. 2009년에 알아낸 거니까요. 범인은 죽었으니까 용의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을 잡았더라면 3번째, 4번째, 5, 6번째 피해자가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조사하지 않은 캐나다 경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더 죽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근데 잠깐만, 구속이 95년이라고? 그러면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 아까 시간을 봤던 그 피해자들 명단 중에 95년 이후에는 사건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그럼 95년 이후의 사건은 뭐죠? 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최소한 이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봤는데 2009년, 2010년 사건의 범인이 또 잡히게 됩니다. 로렌돈 레슬리 15세 2010년에 사망한 이 여자아이의 사망의 범인은 바로 코디 르게리코프였습니다.
즉 모방범죄였죠. 그리고 마디슨 스코트 20세 실종된 2011년도 마찬가지 모방범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살 대학생 라니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자 몽타주입니다. 2009년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자그마치 약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서 몽타주를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용의자들입니다. 자, 저는요 생각을 조금 다시 해봤습니다. 범인의 윤곽을 조금 잡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 뇌피셜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난 네 뇌피셜이 궁금하지 않아, 여기서 딱 끊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인의 윤곽을 좀 잡으려면 지금까지 나왔던 키워드들을 다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뭘 했냐면 성별, 나이, 환경, 직업, 그리고 걔네 도시, 생활군 이 6가지를 분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각의 예를 들면 환경 이런 것들을 게이지를 나름대로 매겼습니다. 약 10가지 분류로 해서 높다와 낮다의 수준으로 해서 사람들마다 생활 환경들을 맞춰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그래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별 모두 여자, 나이 되게 어리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옵니다. 지역 뭉칩니다. 지역이 뭉쳐요. 다른데 두 군데 좀 튄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명이 아닌 20명으로 났을 때 그 2명, 근데 그 2명을 죽인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뭉칩니다. 환경도 다 같습니다. 뭉칩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확인해 봤는데 또 둘만 튀고 나머지는 또 같은 시간에 뭉쳐집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사건인데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매체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즉 16번 고속도로 눈물의 고속도로의 범인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당국이 범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치하이킹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히치하이킹. 조사를 40년 동안 사건이 터졌으면 다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안 한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히치하이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봄과 가을에만 발생합니다. 겨울은 캐나다가 많이 춥거든요. 겨울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봄과 가을에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은 너무 춥거든요. 캐나다가 범인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되게 어립니다. 14에서 25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들만이 그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 바로 가난입니다. 16번 고속도로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은 집이 굉장히 어립니다. 어렵습니다. 집 자체에 운송수단도 없고 버스를 탈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가려면 히치하이킹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캐나다가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히치하이킹은 그들에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하지 않으면 다음 마을에 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히치하이킹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히치하이킹은 나를 어디까지만 좀 태워다 주세요 라는 히치하이킹이 하나, 두 번째 히치하이킹은 아까도 매춘업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웬 매춘업? 실제 자동차 매춘업이 외국에는 많습니다. 자동차로 이제 여성이 밖에서 손을 흔들면 이제 차 안에서 매춘을 하게 되는
이제 외국 유럽권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매춘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방치했으니까요. 16번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의 범인이 계속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16번 고속도로는 그들에게 성매매 장소이자 무법천지의 공간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쉽게 어린아이들, 어린 여성들을 손을 흔드는 걸 보고 차를 태워다 준다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너 차비 대신에 성매매에 대한 것을 갚아라 라는 부분으로서 요구를 했다라는 것도 진술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의 원주민들의 진술입니다. 어쩌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을 잡지 않는 게 캐나다입니다. 이 캐나다에서 4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이고 그 가난을 무시했던 캐나다 정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가난이 만들어낸 되게 끔찍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프리카TV의 토요사건 팩트. 이를 미스테리 극장으로 배치하지 않은 그 이유였던 겁니다.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